암호 프로토콜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 확립 프로토콜이라는 걸 통해서 암호 프로토콜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암호 프로토콜 중에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키 확립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키 확립 프로토콜은 뭐 공개 키를 확립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키 확립 프로토콜은 대칭 키,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가 똑같은 대칭 키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참여자가 비밀 키를 그 대칭 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키 확립 프로토콜이라 그러고, 여기서 확립되는 그 비밀 키는 보통 단일 세션에서만 사용하는 세션 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HTTPS, TLS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 간에 그 세션에서만 쓰기 위한 비밀 키를 확립하게 되겠고, 그 비밀 키로 이제 주고받는 정보들을 암호화해서 주고받게 되고요. 세션 키를 사용하는 이유는 같은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제한하고, 키가 노출됐을 때 누설되는 정보의 양을 제한하고, 키 저장과 관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세션 간 또는 응용 프로그램 간의 독립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키를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면은 그 키를 관리하는 게 이제 비용이 되고 안전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기간 키는 최소화하고, 일반적으로 메시지들을 어떤 교환할 때는 이제 세션 키를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장기간 키를 이용해서 세션 키를 확립하겠지만, 실제 메시지는 이제 장기간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하지 않는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은 이제 두 사용자가 똑같은 대칭 키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돼야 되겠죠. 즉, 키의 비밀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 두 명의 참여자, 웹서버와 웹브라우저가 키를 확립한다. 그러면 그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외에 다른 제3자들은 그 비밀키를 얻을 수 없어야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필요한 거는 이 키가, 내가 확립된 키가 이 사용자하고 사용하기 위한 키가 맞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A가 B랑 통신하기 위해서 세션 키를 확립하게 되면 내가 받은 키가 B랑 쓰기 위한 키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구글하고 통신하고 싶은데 네이버랑 사용할 키를 받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키의 용도가 되겠고요. 이제 참여자를 인증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참여자 인증은 상대방을 인증할 수도 있고, 만약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는 키를 생성해주는 별도 서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별도 서버가 실제 이 키를 생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텐데, 그 프로토콜에서 어떤 약속들이 있고 정해진 어떤 그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텐데, 실제 그것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지만 안전한 암호 프로토콜이 됩니다. 그 다음에 키 확인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상대방이 갖고 있는지 모르고 메시지를 암호해서 줘봤자 상대방이 그 키를, 똑같은 키를 안 갖고 있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풀어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는 실제 메시지들을 암호하기 전에 상대방이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키의 최근성도 중요합니다. 내가 예전에 구글하고 통신했었는데 그때 사용된 키가 아니라 요번에 그 통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암호
요 정보보호에서는 키는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키들은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했던 키를 내가 다시 쓰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새로운 키를 달라 그랬으면은 이 키가 이번 세션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키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요구사항들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도부터 한 5번째 시도까지 차례차례 이제 설계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만들어 나가는데 처음에는 제대로 된 프로토콜이 아니고 이제 점점 이제 제대로 된 프로토콜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공격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들 그런 프로토콜은 서버가 있고요. 서버가 있고 사용자들은 서버하고는 장기간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들 간에는 어떤 비밀 정보가 사전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서버의 도움을 받아서 세션 키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그 확립된 세션 키로 이제 두 사용자 간의 비밀 통신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는 이제 사면은 유심을 끼죠. 유심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유심에는 대칭키가 하나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칭키는 누구와 공유된 대칭키냐면은 이동통신사하고 공유된 대칭키예요. 그 대칭키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키가 되겠고 여러분의 핸드폰을 통신사가 식별할 때 사용하는 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간 대칭키는 그런 형태, 실제 오프라인으로 받는 거죠. 오프라인으로 내가 핸드폰을 사면 그 대리점에서 꽂아주죠. 대리점조차도 그 안에 어떤 키가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물론 어떤 시리얼 번호인 유심을 꽂았는지 알겠죠. 회사에서는 각 유심마다 들어있는 키들을 알고 있고 대리점들은 모르고 대리점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키를 보려고 그러면 또 그게 안 돼요. 그 유심은 또 여러 가지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장기간 대칭키를 오프라인으로 공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개 키를 갖고 그 공개 키를 이용해서 이제 대칭키를 확립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죠.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는 공개 키가 없지만 서버들은 이제 TLS 기반으로 공개 키 인증서들을 발급받아서 그 인증서를 이용해서 세션 키를 확립해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시나리오는 공개 키는 사용하지 않는 거고 이제 각 사용자들은 서버하고는 장기간 대칭 키를 공유하고 있다.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가정에서 안전하게 이제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가 밥과 A, B는 앨리스 밥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암호에서는 앨리스가 밥과 비밀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버한테 요청을 합니다. 나 앨리스인데 밥과 통신하고 싶어 라고 요청 메시지를 보내면은 서버는 세션 키를 만들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그 세션 키를 밥에 전달해서 우리 이 키를 갖고 통신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KAB는 여기에 이렇게 밑줄 여기 문자로 이렇게 AB가 써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128비트 디지털 정보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A와 B 간에 사용될 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실제 이 키는 비밀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암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통신하면은 우리가 보장하고 싶은 아무것도 보장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다 안 돼요. 공격자는 도청하면 세션키를 얻을 수 있고 앨리스와 밥은 KAB가 둘 간의 공유의 생성 키인지 알 수 없어요. 누군가가 이거를 바꿔치면은 그걸 쓰게 될 테니까 확인할 수도 없고 KAB의 최근성도 알 수가 없고 서버가 생성했다는 것도 알 수 없고 서로 같은 키를 가졌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프로토콜이 되겠고
우선 제일 쉽게 개선할 것부터 개선해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은 과정으로 이제 프로토콜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요청을 하면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암호해요? 이제 이 앨리스와 밥은 서버와 장기간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고 KAS는 앨리스와 서버가 공유하는 대칭키, KBS는 밥과 서버가 공유하는 대칭키예요. 그 키들은 서버하고 밥만, 서버하고 앨리스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암호해서 주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키들은 제3자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성은 제공이 되는 그런 버전이 되겠습니다. 비밀성만 제공이 되지 다른 것들은 하나도 또 여전히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서버가 줬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을까? 이 데이터를 받으면, 이번 메시지를 앨리스가 받으면 앨리스는 프로토콜의 약속에 따라서 앞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자기 걸로 생각하고 KAS로 복호화를 하겠죠. 복호화를 하면은 뭘 얻을 거예요? 근데 이 얻은 것이 실제 서버가 만들어 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KAB라고 하는 대칭키는 랜덤하게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랜덤한 값이에요. 그러면 이 랜덤한 값을 보고 서버가 만들었다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보장되는 건 키의 비밀성만 보장이 돼요. 그래서 어떤 공격들이 있냐면은 앨리스가 세 번째 메시지를 밥한테 줄 때 이제 공격자가 그걸 차단하고 A를 C로 바꿔요. C로 바꿔요. 밖에 있는 평문들은 쉽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밥은 이 프로토콜대로 하면은 저 받은 키가 원래 서버는 앨리스워스라고 만들어준 키인데 밥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캐롤과 C와 사용하기 위한 키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뿐만 아니라 얘는 세 번째 메시지를 공격했는데 첫 번째 메시지부터 이거 평문으로 가니까 얘를 바꾸는 거예요. A, C. 얘는 A, B를 요청했는데 A, B를 C로 바꿔요. 그러면 서버는 A와 C 간에 공유할 세션 키를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주겠죠. 그러면 이 캐롤은 그걸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앨리스는 요 키를 밥과 사용할 키로 알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밥은 이 키를 모르고 누가 알고 있어요? 캐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앨리스가 이제 세 번째 메시지로 요 데이터를 밥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이것도 밥이 받지 못하게 제가 차단을 시킬 수 있고 그러면 마치 이 이후에 KAC 갖고 교환하게 되면 이제 C가 밥 행세를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는 비밀성은 제공이 됐는데 뭐 나머지 것들이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키의 용도.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에서는 앨리스가 어떤 다른 사용자하고 새로운 세션 키를 얻고 싶으면은 이 얻은 키가 새로운 세션 키이고 그 사용자 쓰기 위한 세션 키이고 서버가 생성해 줬고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에서 원래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뭔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역으로 이용해서 다양한 공격들을 제3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공격이 가능하냐면은 예전에 똑같이 앨리스가 예전에도 밥과 통신을 했었어요. 그리고 공격자는 그때 교환됐던 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우연히 이 안에 들어있던 KAB의 값을 어떻게든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은 앨리스가 또 최근에 와서 다시 밥과 통신하고 싶어서 서버한테 요청을 하면은 이 캐럴은 그거를 차단시키고 옛날 교환됐던 요 메시지를 그대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건지 옛날에 썼던 건지 알 수 없으니까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앨리스와 법은 이제 비밀스럽게 통신하는데 캐롤은 교환되는 메시지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최근성이 보장이 안 되면은 옛날 메시지를 줘서 옛날 거를 쓰게 하는 그런 공격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사용됐던 메시지를 다시 보내서 공격하는 것을 재전송 공격이라 그래요. 초기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공격은 재전송 공격입니다. 물론 지금은 재전송 공격은 쉽게 방어할 수 있는 공격이고요. 그 다음에 노출된 암호키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을 기지키 공격이라 그래요. 내가 알게 된 키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공격하는 걸 기지키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은 기지키 재전송 공격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이제 개선해 보고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안에다가 이제 사용자 식별자를 넣어서 이 키는 이 사용자가 쓰기 위한 키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와 달리 B를 넣어주고 여기에 A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원래는 이 K, A, B는 A와 B 간에 사용될 키이죠. 그럼 A 이름도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는데 A 이름은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왜 안 넣어야 되냐면 이 메시지는 뭘로 암호화되어 있어요? KAS로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누구를 위한 메시지냐면 A를 위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는 굳이 A까지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B도 넣어도 돼야 되는데 B는 안 넣어도 돼요. 왜? KBS로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조 암호문은 B를 위한 거예요. B를 위한 거니까 B는 요 키는 나와 A와 통신할 때 쓰는 거구나. 앨리스는 요는 B는 요 키는 나와 B랑 쓰기 위한 키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아이디를 암호문 내에 넣어서 어떤 프로토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기법을 네이밍 기법이라 그래요. 네이밍 기법. 아이디를 포함해 가지고 뭔가 프로토콜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정보이고요. 요 B를 넣음으로써 또 그 용도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는 그냥 랜덤한 값만 암호화했죠. 랜덤한 값만. 그럼 랜덤한 값만 암호화했으면 그 복호화를 하게 되면 제대로 복호화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B가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B가 들어가니까 얘는 KS로 복호했더니 내가 기대했던 B가 나와. 그러면 이 암호문은 뭘로 암호화된 거예요? KAS로 암호화된 게 명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KAS로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KAS로 풀었다? 그러면 제대로 안 풀리겠죠. 다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나중에 이제 좀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데이터를 그러니까 뒤에 나올 텐데 요거 어쨌든 거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한데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K 프라임으로 풀면 왕창 깨지게 돼 있어요. 뭔가 대충 깨지는 것도 아니고 왕창 깨지는 돼 있는 게 이제 블럭 암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K로 얘를 암호했는데 여기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 푼 사람은 이 암호문은 K로 암호화된 암호문이 맞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우리가 여분 정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키로 암호화된 건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 그러니까 얘는 네이밍 역할도 하고 여분 정보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 번째 시도에서는 사용자 식별자를 넣어서 키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키의 용도를 명확하게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두 번째 시도에서 가능했던 몇 가지 공격들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얘가 A, B로 보냈는데 아까에서는 A, C로 B를 C로 바꿔서 주게 되면은 이제 A가 자기는 B랑 통신하는데 실제로는 C랑 통신하는 형태가 되는 그런 공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C를 주게 되면은 여기다가 서버는 C를 넣는 게 아니라 B를 넣는 게 아니라 뭘로요? C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전달해 주면 이 앞에 걸 풀면 얘는 뭘 기대를 해요? 여기에 오는 게. B를 기대하죠. B를 기대하는데 C가 와. 그러면 얘는 뭘 느껴?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그 뒤로 진행을 안 하겠죠. 중요한 메시지들을 저 키로 암호에서 밥한테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에서는 정보보호에서는 공격이 있을 때 이 공격을 알아차리게만 하면 돼요. 아예 막기는 어려운 거고 여러 가지 디지털로 교환되고 공개 채널로 교환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방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물론 아무도 해코지할 수 없는 어떤 채널을 만들어서 교환하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통신 채널은 공개 채널이고요.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나가는 메시지들을 충분히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수신하기 전에 차단시켜서 못 받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공격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그 사용자의 식별자를 넣게 되면은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조작이 있으면. 그런데 이런 키 용도를 이용한 공격들은 이제 이렇게 방어가 되지만 기지키 재전송 공격은 여전히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옛날 내가 밥과 했을 때의 그 형태와 지금의 했을 때, 첫 번째 했을 때와 두 번째 에서 세 번째 했을 때 이 메시지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고요.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옛날에 썼던 키들을 쫙 보관하고 있으면 방어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가능한 솔루션이 아니에요. 효율적인 솔루션도 아니고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이런 재전송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전에 받았던 모든 메시지들을 유지하는 건 좀 바보스러운 거죠. 저장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받은 다음에 그 저장된 거와 다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재전송 공격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검사를 통해서는 방어를 하지 않는다.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공간 복잡도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격을 안 하는 거, 그런 거 방어하는 건 아니고요. 방금 했던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넣어서 요 메시지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생각하면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게 실제 방어가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지 않냐면 한번 내가 이런 프로토콜을 프로그래밍해서 구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통신 프로그램도 해보셨어요? TCP/IP 소켓 만들어서 뭐 프로그램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내가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면 이제 주고받을 메시지들을 정의하게 되겠고 그 메시지를 보통 뭐 C나 C++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조체로 정의하게 돼요. 그리고 그 구조체 값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정보를 담은 다음에 요 구조체를 이제 상대방한테 전달하겠죠. 그럼 그 상대방은 받은 데이터를 요 구조체로 해석해 가지고 아이디가 뭐다, 키가 뭐다 이런 걸 알겠죠. 근데 이제 암호 프로토콜은 이런 메시지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요 구조체를 암호화를 해가지고 보내겠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형태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가정이 128비트 블럭 암호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AES가 128비트 블럭 아머예요. 그러니까 블럭 크기가 128비트예요. 그러니까 항상 128비트 단위로 아머를 해야 되는 거죠. AES는. 그리고 이 AES는 키가 몇 비트냐면 128비트예요. 그러니까 블럭 크기와 키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구조체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ID, 그 다음 키고. 키는 당연히 AS면 16바이트, 128비트일 텐데 얘는 ID는 16일 수도 있고 24일 수도 있고 32일 수도 있고 더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사용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여기서는 그냥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16바이트로 생각할게요. 캐릭터 16.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메시지는 이제 암호화 하려고 그러면 한 번에 암호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블럭 크기가 16바이트인데 얘는 32바이트예요. 두 개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암호하려는 게 블럭 크기보다 크면은 얘를 쪼개서 암호해야 돼요. 그리고 쪼개서 암호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ECB 모드라는 거예요. ECB 모드는 그냥 기계적으로 16바이트 잘라서 각 바이트들을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거예요. 물론 잘랐는데 얘가 128비트가 안 돼. 맨 마지막 게. 그럼 채우기를 하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것까지 설명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채우기는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그냥 딱 잘라지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블럭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블럭으로 구성이 되면 얘를 암호하면은 B를 암호한 C1, KAB를 하면 C2가 나오는 거예요. C1, C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애가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2블럭이 될 테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들이 있을 때 공격자들이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블럭들을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처럼 C1, C2 프라임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붙어져 있다는 거를 수신한 사람들은 모르게 되는 거죠. 이 수신한 사람들은 아까 모르겠어. 얘를 풀어봤더니 앞에 게 뭘 기대하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B를 기대하고 있죠. 그럼 여전히 C1이니까 B가 나오겠죠. 그럼 C2 프라임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 물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B를 기대했는데 C가 나오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인식하겠죠. 앨리스 입장에선. 그런데 이런 애도 가능해요. C1이고 그냥 랜덤 값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C1은 B가 나오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고 R은 풀어줬더니 뭔가 또 랜덤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서버가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럭 단위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이 C가 여기에 사용자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격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쪼개져서 암호화되고 어떤 암호화 모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전히 비슷한 공격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공격이 가능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조작들을 못해야 되는 거죠. 이런 조작들을. 근데 이런 조작들을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비밀성만 보장하지 않고 무결성도 보장하는 거예요. 서버가 C1, C2를 보냈으면 C1, C2를 중간에서 조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조작을 못하게 하는 건 무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인증 암호화를 하면은 이제 이 블럭들을 교체하거나 조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조작이 되면 조작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들이 실제 올바르게 우리가 이런 공격들이 안 된다고 믿기 위해서는 실제 안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암호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인증 암호화. 그래서 무결성까지 보장을 해서 이렇게 막 교체하거나
블럭들을 다른 데 갖고 오거나 뭐 랜덤한 블럭으로 끼워 놓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못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요 블럭 아머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장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암호하는 것들이 한 블럭이 아닐 수가 있다. 여러 블럭일 수가 있고, 여러 블럭이면은 이 블럭들을 개별적으로 공격자들이 교체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이제 C, B 들어갔으니까 이 공격이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비밀성을 해결하는 방법을 넣었고 그 다음에 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게 사용자 식별자를 추가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은 최신성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난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이제 서버가 요청할 때 랜덤한 값을 하나 여기다가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랜덤한 값은 랜덤한 것 예측이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 안 썼어야 돼.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새로운 값이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NA를 주면 이 서버는 이걸 만들 때 여기다가 NA를 포함해서 줍니다. 그럼 이 암호문은 언제 만들 수 있어요?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물론 미리 예측이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예측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NA가 들어있는 이 암호문은 이 NA를 보지 않고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NA는 과거 메시지에는 안 사용됐겠죠. 과거에는 앨리스가 NA를 쓴 적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이 NA가 들어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NA를 통해서 이 암호문 전체가 이번에 만들어졌다. 이번에 내가 요청한 거에 대한 응답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요 시도를 통해서 이제 요 키의 요 암호문의 최진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B 입장에서 보면 아까 세 번째하고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여전히 최진성이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요거 주고 아까 것들은 다 끝났었죠. 근데 여기는 하나가 두 가지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뭘 하냐면은 키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키 확인은 뭘 하냐면 이제 키를 확립한 다음에 너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 검증은 이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주고받음으로써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이 밥은 MB를 암호해서 얘한테 줘요. 그러면 얘가 이 MB를 푼 다음에 그 MB를 더하기 1해서 암호해서 주게 됩니다. 그럼 밥은 얘를 풀어보고 나면 얘가 나랑 똑같은 KAB를 갖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만약 다른 키를 갖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MB 플러스 1로 풀리지 않겠죠. KAB를 나랑 똑같은 키를 알아야 얘를 풀 거고 얘를 풀어야 플러스 1을 할 수 있죠. 여기서 플러스 1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 플러스 1을 안 하고 그냥 똑같은 걸 줘. 그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죠. MB를 풀어봤다. KAB를 갖고 있다라는 증거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할 때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 차이를 주기 위해서 뭐 플러스 1을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을 할 수도 있고 뭐 약속된 어떤 값을 XOR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단순하게 하는 거는 그냥 플러스 1 하는 거예요. 플러스 1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니까 똑같이 반사시킨다고 통과되지 않잖아요. 프로토콜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는 밥은 앨리스가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지만 얘는 몰라요. 왜냐하면 얘를 풀었을 때 MB가 나왔다고 해서 이 MB가 그 MB인가 몰라요. 확인이 안 돼요.
내가 아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맞게 풀렸는지 몰라. 얘는 내가 보낸 거에 플러스 1된 값이 오면은 제가 나랑 똑같은 걸 갖고 있는지 알겠지만 앨리스는 이제 밥이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프로토콜을 만들게 되면 이제는 양쪽 다 최신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양쪽 다 하려면은 이제 아까는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앨리스가 밥과 통신하고 싶으면은 이제 바로 서버한테 나 밥과 통신하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는 서로 받아가지고 난스 값을 다 확보해가지고 서버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거꾸로 아니면 처음에 앨리스가 밥한테 나 너랑 통신하고 싶어 난스 좀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난스 받아서 이런 식으로 가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서로 난스들을 모아가지고 서버한테 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밥이 앨리스랑 통신하고 싶으면은 나 너랑 통신하고 싶은데 내 난스가 MB야 그 서버한테 키 좀 요청해 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앨리스를 위한 난스 값, 밥을 위한 난스 값이 있으니까 그걸 각각 넣게 되면 이제는 앨리스도 밥도 저 메시지의 최근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안전한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요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할게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이제 프로토콜을 그냥 키왕리 프로토콜을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만 이용해 가지고 서버와 앨리스와 밥이 그 장기간 대칭 키를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제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들 간의 세션 키를 확립하는 어떤 방법, 프로토콜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에서 이제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화를 하고 또 어떤 그, 그 암호화된 키의 용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방 10별자를 포함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최근성을 좀 제공하기 위해 예전과 현재와 구분하기 위해서 난스를 포함해 가지고 프로토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 확인 과정이 필요한데 키 확인 과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쉽게 추가가 할 수 있어요. 어떤 프로토콜든지 뭔가 이제 얘가 지금 보면은 여기서 NA-MB를 암호해 주면 얘는 MB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MB가 내가 요 키를 복구해서 요 키로 얘를 풀었더니 MB가 있어. 그러면 얘가 그 KAB를 갖고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요. 얘는 그러면 NA를 암호해서 주면 NA가 풀리면은 또 반대편 사용자가 KAB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 확인이라는 거는 서로 상대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암호해서 그 복화해봄으로써 그 상대방이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만 있으면 되겠고 이것들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프로토콜들을 소개를 할 때, 키 확립 프로토콜 소개할 때 이 키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이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구현에서는 이 과정도 같이 들어가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키 확인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프로토콜이 안전하면 가능하겠지만 이왕 서로 똑같은 키를 확립했는지 확인하고 나서 메시지를 교환하는 게 더 안전하고 저게 또 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키 확립 프로토콜은
키를 확립하는 과정, 그 다음에 상대방과 내가 똑같은 키를 가졌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일반적인 메시지들을 서로 그 대칭 키로 교환하는 형태로 프로토콜이 구성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이 5가지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쫙 진행하면서 봤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메시지들을 암호할 때 뭔가를 추가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게끔, 예, 확인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요소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가 있으면 그 하고 싶은 것들을 각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프로토콜들을 구성해야 되겠고, 혹시 뭔가 확인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으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이 키가 누구랑 사용할 키인지 모른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뭔가 다른 사람과 사용한 키를 줘가지고 쓰게끔 해가지고 공격을 한다든지, 옛날에 했던 것과 지금 했던 것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옛날에 사용했던 메시지를 보관했다가 줘서 잘못된 키를 사용하게끔 하는 또 공격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토콜들을 이제 구성해가지고 안전한 프로토콜을 만들게 됩니다.